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음 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고 완연한 봄을 느끼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지만 새내기 농부들이 기다리는 도심 속 텃밭에는 이미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물 옥상, 자투리 텃밭, 캠퍼스 텃밭은 초보 도시 농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공공 텃밭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 결심하기 쉽진 않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멈출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선배 도시 농부들은 얘기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걱정에 몸과 마음을 움츠리고 있지만 언젠가 한번 텃밭 농사에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하시고요. 텃밭 위에서의 푸릇푸릇한 봄을 향해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심하셨다면 어떤 작업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텃밭 가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원래 야생에서 많이 자라는 이것은 주로 이른 봄부터 더워지기 전까지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우스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사시사철 언제든 맛볼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지금 봄 향기 물씬 풍기면서 나온 이것이 1년 중 가장 향기롭고 제일 맛이 좋죠.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애니 쓴바귀 나물 개우자. 종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르네. 봄맞이가 자란 동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래처럼 실제로 봄에 나무를 캐러 다니던 행복한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래 가사처럼 이 채소는 냉이, 쓴바귀와 함께 봄을 대표하는 3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푸릇한 빛깔과 알싸한 향으로 봄 소식도 전하고 잃어버린 입맛도 함께 찾아주는 이것. 오늘 식탁에서 꼭 만나보고 싶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농지 매입 자금인데요.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을 고쳐서요.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사업에는 농지 매매 사업 그리고 또 경영회생 농지 매입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농지 매매 사업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농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1,890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걸 12,000원으로 높이고요.
2030 세대 청년농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생애 처음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3,915원에서 15,24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상환 기간은 최장 30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 매매 사업은 이농인이나 은퇴농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제 농지를 매입을 하고요.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 매입 자금을 1% 금리로 해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자율도 낮은 편이고 장기간 또 자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이게 농지 가격 대비해서 지원 단가가 낮다. 이건 이제 불만이 또 많이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원 단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10% 정도 인상했다는 게 농식품부 전형입니다. 네. 이번 농지은행 사업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 농지 매입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경영회생 농지 매입 사업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농업인들이 많은데요. 이게 자연재해를 입거나 아니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제때 은행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농업인들의 농지를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가 농지은행이 다시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해주고 이 임대 기간 동안 회생을 통해서 해당 농업인이 다시 이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된 조건을 조금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떻게까지 완화가 될까요? 이전 지침에서의 조건은 농지 감정가액이 부채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체를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110%를 초과하더라도 농어촌공사와 수시 납부 약정이란 걸 체결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영회생에 들어간 농업인에게 이게 농지를 최대 10년간 빌려주는데 이때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매입 가격의 1% 이내에서 받도록 했던 건데, 그런데 이 금액도 일반적인 임대료에 비해서는 높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관행적인 임대료 수준으로 이것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양봉농가의 피해가 지금 들려오는데 이번에 발생한 월동 꿀벌 피해는 좀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gol목본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한국양봉협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도 34개 시군에 99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꿀벌 응애류 그리고 말벌에 의한 폐사, 여기에 대해서 이상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피해 봉군에서 응애류가 관찰됐다고 하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응애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재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에선 꿀벌 응애류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 월동 꿀벌 피해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응애류는 예찰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발생 농가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꿀과 로열 젤리를 생산하면서 적기 방제가 또 미흡해서 월동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를 초래했다고 농진청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약군화라는 거는 월동 봉군의 일벌의 구성이 정상보다 적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피해 농가에선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양봉농가 지원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회생 자금 그리고 이제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경영회생 자금은 경영위기에 있는 농업인과 경영체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1%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농축산 경영자금은 소규모 농업인이나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1,000만 원 이내에서 2.5%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 방역 대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꿀벌 구제 약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초에도 이제 구제약 때문에 꿀벌이 부담 폐사했다는 양봉농가들의 주장이 또 있었었는데 월동 꿀벌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양봉농가의 순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FTA 발효 후에 10년간 무역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 부문의 무역 적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이 수출만 보면 이렇습니다. 대미 전체 수출액은 2012년 대비해서 지난해 한 4%가량의 증가를 했는데요. 이 농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도 같은 기간에 무려 214%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은 농축산물 그리고 식품 부분에서도 이 FTA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2012년 55억 3,4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에는 90만 5,3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수입과 수출액 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인 건데요.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대미 상위 10대 수입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2012년 10억 4,300만 달러 규모이던 수입액이 지난해에는 27억 3,600만 달러로 늘면서 한 2.6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간 비가 좀 꽤 내렸는데 봄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아주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적으로 겨울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곳도 있긴 하지만 또 주중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봄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는 그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는데 관장님 그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활동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울진 등의 지역에 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저희 씨앗도서관에서도 도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켜오신 씨앗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토종 씨앗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아유, 참 고맙습니다. 이런 씨앗 나눔을 하셨던 경험은 예전부터 있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토종 씨앗을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갔을 때에도 이런 산불로 씨앗도 건지지 못하신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도요? 네. 예. 그래서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씨앗들을 나눔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베개는 베고 죽는다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중하게 지켜오신 씨앗들을 산불 때문에 갑작스럽게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느라고 태워 먹었다고 합니다. 농협이라든지 이제 각종 기관에서 씨앗을 보내오긴 했지만 오랫동안 심어서 입맛에 맞는 그런 토종이 아니라서 심지도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수소문을 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마침 저희가 그 지역에서 수집한 토종 씨앗을 나눔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수집했던 토종 씨앗을 이 지역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지역에 토종 씨앗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소는 따로 청취자 게시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전해드리 지금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장님한테 전달해서 그게 정말 그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진짜 씨앗이 추위에 강해도 이제 불에는 진짜 어떤 방법이 없네요. 네. 타버리는 건. 네. 또 갑작스럽기도 해서요. 예. 그 많이 좀 허탈한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텃밭 가꾸는 분들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죠. 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들이 이제 속속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들도 이미 이제 개장을 한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종을 판매하는 곳에도 또 이렇게 다양한 모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파 모종이라든지 엽채류와 같이 내한성이 강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최저 기온이 또 영하로 예보되는 경우도 있어서 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모종들은 대부분 시설 하우스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심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파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모종 구경하러 가셨다가 이제 네. 덜컥 사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하우스용인지를 꼭 알아보셔야겠어요. 좀 더 이게 추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전한 방법은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시설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자랄 수 있는 온도를 고려해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를 볼 일이 좀 아무래도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노지에 씨앗을 파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우선 상추, 쑥갓과 같은 엽채류는 가꾸는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파종하고 밑거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서 뒤집은 다음에 거름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심는 자리에다 거름을 주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해 볼 만하네요.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씨앗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상추와 같은 씨앗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대개 줄뿌림이라고 하는 파종법을 쓰게 됩니다. 예. 씨앗을 개미가 줄지어 걸어가는 것처럼 뿌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파종을 할 때 퇴비와 흙을 1:3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추 씨앗을 파종하는데 보통 씨앗을 파종할 때는 씨앗 두께의 3배 정도를 흙으로 덮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상추는 햇볕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들뜨지 않을 정도로 살짝 흙으로 눌러준다 싶을 정도로 덮어주면 됩니다. 뭐 씨앗도 워낙 작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흙하고 잘 밀착되도록 물을 뿌려주게 되는데요. 또 이게 햇볕이 강해서 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너무 얇게 묻었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신문지로 살짝 덮어주고 신문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모서리를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로 눌러줍니다. 네. 빠르면 1주일에서 2주 사이에 신문지를 들춰보면 그 밑에 이제 싹이 나와 있는 게 확인되면 그때 신문지를 걷어주면 됩니다. 이런 상추 씨앗과 반대로 대파 씨앗은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줄뿌림을 똑같이 하더라도 흙을 3배 정도로 두께로 해주고요. 또 햇빛이 통하지 않는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두운 재료로 덮어줬다가 싹이 나오면 걷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발화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씨앗을 심을지에 따라 신문지나 또 햇볕까지 가릴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겠어요. 좀 더 큰 씨앗은 어떤 방식으로 뿌리는 게 좋을까요? 고추나 강낭콩, 오이, 호박처럼 씨앗이 크거나 또는 이제 당근처럼 뿌리 작물은 점뿌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줄하고 이제 다르죠. 점뿌림이니까 심을 자리를 깊게 파고 퇴비와 흙을 잘 섞어준 다음에 그 위에 씨앗을 3개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한 번에 3개요? 네. 흙을 씨앗 두께의 3배 정도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되는데요. 이런 작물들 중에서 오이나 호박처럼 내한성이 좀 약한 작물들은 위에 이제 페트병 자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씌워서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게 좀 추위에 약하다 싶은 건 페트병 자른 것도 이제 거꾸로 씌워줘야겠고요. 네. 자, 아까 거름 말씀하셨는데 거름 주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방법이 밭 전체에 거름을 하지 않고 심을 자리에만 거름을 주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구종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선시대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쓴 관홍소초라고 하는 농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귀한 거름이었기 때문에 귀한 거름을 풀을 키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작물에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전체 밭갈이를 하려면 소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또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아끼기 위한 방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걸 또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용되지 않는 거름들이 유실되어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경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 내에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심었던 작물들의 뿌리를 그대로 땅 속에 유지해서 탄소를 매립하는 효과, 그리고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와 같이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어서 농생태학적으로 이걸 얘기했을 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추천하는 농사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 농사법이라서 한번 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넘치게 할 것이 없다. 네. 꼭 필요한 만큼만 하자는 것 같네요. 네. 초보 텃밭 농부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텃밭이 개장을 하면 마음이 설레서 밭을 다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사다가 꽉 채우시는데요. 사실은 작물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작물마다 심는 시기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획을 세우셔서 밭을 이루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제 나눠드리는 그 농부일지에 이렇게 파종 시기를 기록한 농사 달력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예. 네, 인터넷에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각 작물별로 이렇게 농사일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밭을 채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근차근이란 말씀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오늘도 농업일지 관장님께서 직접 가져와 주셨습니다. 농업일지 필요하신 분들 문자창에 농업일지 신청한다라고 보내주시면 5분 정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310님께서 관장님, 제주도 초당 옥수수를 심고 싶은데요. 씨앗을 어디서 구해야 정말 맛있는 초당 옥수수 씨앗일까요? 경기도에서 심으면 언제쯤 파종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제주도 초당 옥수수란 게 있나요? 초당 옥수수는 제주도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요? 단옥수수 품종인데요. 네네. 제주도 거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을 때는 보통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3월 말 4월 초 이때 심으면 되고요. 예. 만약 모종으로 심으실 때면 5월 초에 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냥 초당 옥수수 씨앗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디 거라는 걸 찾을 건 없이. 네,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13님, 집에 감자 싹이 났는데 이거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먹고 남은 씨앗들은 이게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시감자를 구해서 심는 게 가장 좋고요. 싹이 난 것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싹이 난 것들도 그거 좀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심어도 또 수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감자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죠. 천리 먼 길을 가려면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리 먼 길을 갈 방법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내딛는 걸음이 합쳐져야 비로소 천리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고전 어원을 찾아보면 노자 도덕경입니다. 한아름 되는 큰 나무도 작은 묘목 끝에서 자란 것이고 9층 높이의 거대한 누각도 작은 흙 한 덩이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고 천리 먼 길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노자 도덕경 64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포지목은 생어 호말이요 구층지대는 기어 누토요 천리지행은 시어 족하니라. 몇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든 9층 높이의 누각이든 천리 먼 길이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 작은 것이 모여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한 땀 한 땀 정성이 모여 명품을 만들고 작은 물길이 모이고 모여 큰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혁명은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의 얼음은 하루아침에 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벽의 서리가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다는 주역 곤괴의 철학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노자는 작은 걸음을 통하여 천리 먼 길을 가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둘째, 고집하지 마라. 무의고 무패요 무집고 무실이라. 억지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을 것이요 집착과 고집이 없으면 실수가 없으리라.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변화되어야지 강제로 변화하려고 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정해놓고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추려 한다면 결국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억지로 세상을 바꾸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노자는 지도자가 억지와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신종여시라.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신중하라. 즉 무패사라. 그렇다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초심을 유지하면 결국 바라던 일은 성사가 되고 원하는 방향에 다다를 것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뒤에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곳은 서울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후보 시절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을 공약했던 곳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이 국가의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냈는데요. 어제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로 첫 출근한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회를 하면서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당부했고요.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네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다시 가동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최초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사표를 낸 바 있었고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네, 이르면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선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번 대선은 사상 유례 없는 경쟁의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대선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이 민심 수습과 치유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은 이르면 내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회동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건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네 번째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전과는 달리 화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협상에 앞서서 양측이 논의에 진전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커진 상황이었는데 일단 협상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현재 일시 휴회에 들어가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계속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이번에는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기지까지 이 포격을 받았습니다. 야보리우 기지라는 곳인데요. 네. 이 나토의 턱 밑이기도 하고 또 서방의 무기가 전달되는 통로이자 또 수천 명의 외국인 의용군 병력이 훈련하는 캠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에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뉴욕타임즈 기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는 산부인과가 폭격을 당해서 이 만삭의 임산부가 이 태아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또 파편과 연기가 치명적이어서 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도 러시아가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 9,790명이었습니다. 그 전날보다는 4만여 명 정도 줄었지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역대 최대 확진자를 기록한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2만 명에서 33만 명대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58명으로 어제보다 84명이나 전날보다 84명이나 늘어나면서 또 역대 최다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8%로 전날보다 2.7%포인트나 올랐고 또 사망자는 200명이 나와서 그 연이틀 20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6일에서 20일 사이 31만 명에서 3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정점에 도달한 뒤 23일을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 기존의 백신 맞출 수 있었던 12살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발표됐죠? 네, 이달 말부터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이 307만 명으로 오는 31일부터 용량이 어른의 3분의 1인 화이자 소아용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어린이들도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맞게 되는데 이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에서 8주로 일괄 조정됐기 때문에 이 어린이의 백신 접종 간격도 8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어린이 고위험군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과 이 면역 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앞서 소아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이 0.05%로 나타났는데 이 대부분이 발열과 두통 같은 경미한 이상 반응이었고요. 반면 이번 예방 효과는 74%로 백신의 효과는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중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어제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광주 화정 그 붕괴 사고가 인재로 결국 결론이 났네요. 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의 외벽 붕괴 사고는 시공, 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사고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이 설계와 다르게 이 무단으로 변경이 됐고 또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는 조기에 철거돼서 연속적인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까지 겹쳐서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고 하고요. 이 원두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체적인 시공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이 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어선이 뒤집혀서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남해안에서 6명이 타고 있던 바지락잡이 배가 뒤집혀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남해군 부윤리 앞바다에서 났는데요. 이 4.9톤급 바지락잡이 어선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중 무게를 못 이기고 배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지난 2018년 9월에도 이 창원시 진해 잠도 해상에서 바지락잡이 어선이 전복돼서 1명이 숨진 바 있고요. 또 2017년에도 이 사천시 저도 해상에서 바지락잡이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장과 선원 7명이 가까스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민들은 바다 밑에 깔린 자갈이나 진흙이 함께 달려서 올라오거나 또 그물이 암초에 걸리면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해경은 이번 사례를 분석해서 조업 안전 수칙을 다시 알리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네. 자, 금을 훔친 도둑이 쇼핑을 막 하다가 덜미를 잡혔네요. 네, 이 대선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금 거래소에 들어가서 시가 3억 2천만 원짜리 상당의 금부치 4kg 그리고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대선날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린 건데요. 건물 10층 옥상을 통해서 9층으로 내려가서 창문을 뚫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금괴를 만드는 과정을 다룬 방송을 보며 범행을 계획하고 영화를 보면서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완전 범죄는커녕 이 CCTV 화면에 이 창면으로 들어갈 때 남긴 발자국까지 낭만있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등을 쇼핑하다가 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수천만 원을 명품 쇼핑에 탕진하고 2,700만 원은 대출금을 갚았다라고 진술했는데